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시골 장터에 짐꾼들 사이로 유독 한 사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방랑 작꺽새는 남들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도 발걸음만은 묘하게 당당하고 우아했지요. 종일 짐을 나르며 벌은 엽전 몇 푼을 손에 꼭 쥔 채 그는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선 꺽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주문했지요. 사흘 동안 제대로 된 끼니를 거르고 일만 했던 터라 빈속에 막걸리가 들어가자 금세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보시오 주모, 안주는 없소이까? 엽전 3푼으로는 막걸리만 가능하네. 꺽새는 한숨을 내쉬며 막걸리 사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려 있었지요. 주변의 장사꾼들이 이를 보고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집 나르는 상놈 주제에 술잔은 양반처럼 드는구나. 허허, 새끼손가락 꼿꼿이 세워 막걸리를 마시다니 양반 흉내는 제대로 내는구만. 꺽새는 그제야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당혹감이 밀려왔으나 이내 쓴웃음을 지었지요. 새끼 손가락을 꼿꼿이 세워야 인생도 꼿꼿해진다 하였소. 어째 그대들은 그런 말도 모른단 말이여. 그 말에 장사꾼들은 실없는 놈이라며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나는 원래 벼슬아치였소이다. 한양 육조거리를 활보하던 양반이었지요. 그 말에 주막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더 큰 웃음이 터졌지요. 저자는 술이 3잔도 안 되어 헛소리를 하는구나.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꺽새를 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주막 처마 아래 앉아 꺽새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는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지요. 내일은 또 어디서 짐을 지고 어디서 잠을 청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내일도 살아남기 위해 오늘 밤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지요. 다음날 새벽녘부터 장터는 분주했습니다. 꺽새는 주막 처마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터라 눈가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에 속이 쓰렸지요. 꺽새가 짐꾼들이 모이는 곳으로 향하려는 찰나 화려한 비단 치마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기녀 홍련이 부드러운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여보슈, 그대는 어제 주막에서 양반 흉내내던 사내가 아니오? 양반 흉내라니요. 나는 그저 술잔을 드는 방식이 그러할 뿐이요. 기녀 홍련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꺽새의 건장한 체격을 훑어보았지요. 그대같이 건장한 장정이 어찌 이리 초췌한 꼴이오? 나비가 꽃을 찾듯 내 방으로 오시면 식사와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드리리다. 고맙소이다만 사양하겠소. 아니, 왜 그러시오? 내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허락을 하지 않을 뿐이요. 홍련은 꺽새의 반응에 오히려 호기심이 더 생겼습니다. 대개의 사내들은 그녀가 제안하면 사족을 못 쓰고 따라오려 하였지요. 어찌 사내가 그리도 정조를 지키려 한단 말이여.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홍련을 찾아오시오. 홍련은 꺽새가 마음에 들었지만 꺽새의 사양에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픈 꺽새는 결국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모, 하루 일을 해줄 테니 한 끼를 주시겠소? 주모는 바쁜 와중에 꺽새를 한번 보고 그러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꺽새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부지런히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주막은 점심때가 되자 더욱 붐볐지요. 그런데 그때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입은 대감복장의 양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주모가 급히 맞이하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었지요. 꺽쇠야, 어서 대감님 상에 술상을 올리거라. 꺽새는 서둘러 술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다 발이 미끄러져 국물이 양반의 옷소매에 튀었지요. 그 순간 주막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미천한 놈이 대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꺽쇠는 자신의 말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에게 사죄하는 정확한 예법대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자신의 모습에도 당황했지요. 그런데 대감은 의외로 화를 내지 않고 옷소매를 툭툭 털었습니다. 대감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자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백발의 노인이 꺽쇠를 불렀지요.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꺽쇠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말투는 짐꾼보다 양반에 더 가깝더구나. 그것은 내가 봐도 양반이나 관청에서나 볼 법한 예법이었지. 꺽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 저는 어릴 적 양반집 하인이었소. 그저 주인님들 곁에서 예법을 익혔을 뿐이지요. 하인치고는 손이 참 곱구나. 그런데 특히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굳은 살은 붓을 오래 쥐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지. 꺽쇠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픈 법이니 자신의 그릇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오. 하지만 그릇의 크기는 정해진 것이 아니니 그릇은 키우면 키울수록 커지는 법이라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언젠가 그대에게 때가 올 것이오. 그때까지 그 손을 잘 간수하시게. 붓 대신 짐을 지더라도 그 손은 여전히 글씨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 노인은 술잔을 들어 꺽쇠에게 건넸습니다. 꺽쇠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 잔을 받았지요. 노인의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주막에서 일을 마친 꺽쇠는 주모가 챙겨준 한 끼 식사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주막을 나서려는데 기녀 홍련이 나타났지요. 기녀 홍련이 저녁 노을을 등지고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구려. 나는 하루 종일 그대 생각뿐이었소. 아씨께서는 이 미천한 사내를 왜 찾으시는지요? 기녀 홍련은 꺽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긋한 향내는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고도 남을 정도였지요. 오늘 밤은 달이 밝을 것이오. 내 방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 어떻겠소? 내게 몸을 팔아 끼니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에게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오. 홍련아 씨의 호의에 감사드리오. 허나 그럴 수는 없소이다. 그대는 참 이상한 사내여. 배고픔에 지쳤을 텐데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리시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소. 더구나 아씨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소? 홍련은 꺽쇠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꺽쇠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대는 다른 사내들과 너무 다르오. 양반들도 그대 같은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여. 아씨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오. 꺽쇠의 말에 홍련은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그 어떤 양반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인사말이었지요. 언젠가 그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겠소. 홍련은 꺽쇠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빚은 떡들이 담겨 있었지요. 꺽쇠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꺽쇠는 홍련에게 받은 떡을 먹으며 주막 담장 처마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했지요. 그런데 잠시 후 주막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주막 주인의 딸 국화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지요. 그녀는 꺽쇠를 발견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금세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 여기 계셨군요. 우리 집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주막집 딸 국화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치마폭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저녁을 못 드셨을 것 같아 몰래 음식을 싸왔어요.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꺽쇠는 국화의 예상치 못한 친절이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홍련의 유혹과는 다른 순수한 호의였지요.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고맙소. 괜찮아요. 그저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리고 양반집 하인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참 고우시더라고요. 꺽쇠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국화는 수줍게 웃으며 물동이를 다시 들었지요. 내일도 여기 계실 건가요? 주모께서 허락하신다면 며칠 더 일을 돕고 싶소이다. 국화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막 담장 너머로 홍련이 이를 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꺽쇠와 국화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나누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꺽쇠가 그녀를 발견하자 홍련은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그리고 홍련은 국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홍련의 표정은 날카로워졌고 국화는 당황한 듯했습니다. 한편 꺽쇠는 처마 아래에서 국화가 준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두 여인의 관심을 받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지요. 그렇게 그는 시골 주막에서 몇 주를 더 머물고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방랑의 끝 여행의 종착지 한양으로 향한 것이었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한양 거리는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꺽쇠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짐꾼들 속에 있었지요. 이복의 꺽쇠! 자네는 오늘 콩단말을 지고 이씨 마님 댁으로 갖다 주시게! 알겠소 꼭지어른. 그는 곡물 상점에서 콩 단말을 받아 이씨 마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꺽쇠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지요. 콩을 가져왔소? 그렇습니다. 꺽쇠는 마님이 가리키는 곳에 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이씨 마님이 꺽쇠를 붙들었지요. 마침 우리 집에서 사내 머슴이 한 명 필요했는데 일해볼 생각 없소? 꺽쇠는 잠시 놀랐으나 그 편이 좋겠다 생각했지요. 떠도는 생활보다 한 곳에 정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조소 해보겠소. 마님은 몸종을 불러 꺽쇠를 행랑채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지요. 마님, 행랑채 일은 문의가 맡고 있는데 새로운 종은 제가 데려가 다른 일을 시키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직접 데려다 일을 시키겠다. 새로운 아이가 일을 잘하는지 살펴봐야겠구나. 몸종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꺽쇠에게 손짓했지요. 오늘은 먼저 식사부터 하고 일은 내일부터 시작하거라. 잘 알겠소 마님. 꺽쇠는 마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따뜻한 목소리에 순간 넋을 잃었지요. 이내 자신의 처지를 알고 공손히 고개 숙였지만 마님의 눈빛에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꺽쇠라 하옵니다 마님. 꺽쇠라 그 이름과 달리 반듯한 인상이구나. 머슴 꺽쇠는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특히 분이라는 여종은 그를 유독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마님께서 직접 골랐다던데. 시골에서 왔소이다. 그때 마님 이씨가 행랑채로 들어섰습니다. 모든 하인들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꺽쇠는 나를 따르거라.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꺽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마님을 따라갔습니다. 분이와 다른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마님은 꺽쇠를 안 채 깊숙한 곳에 있는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작은 약재 상자들이 놓여 있었지요. 이 서재를 정리하거라. 책들은 종류별로
약재 상자들은 크기별로 정리하면 된다. 네, 마님, 알겠습니다. 마님이 나간 후 꺽쇠는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들을 획수 순서대로 정리하였지요. 한참 후 마님이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꺽쇠는 책들을 정리하느라 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마님은 꺽쇠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책을 정리한 순서는 어떤 순서이느냐? 꺽쇠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인이 어찌 획수 순서를 알겠냐는 의문이 들 것이 분명했지요. 책의 색깔 순서입니다.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으로요. 마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꺽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꺽쇠에게 건넸지요. 나는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꺽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 책은 동의보감의 한 부분이었지요. 그는 책을 받아들고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척 책의 그림만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모르니 그림으로만 짐작하건대 꽃 가꾸는 책인 듯합니다. 꽃 가꾸는 책이라 재밌구나. 이것은 약초에 관한 책이다. 특히 이 장은 심장병을 다스리는 약재들을 다루고 있다. 꺽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 읽는 것을 마님에게 들키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런데 꺽쇠야, 방금 내가 책에 대해 설명할 때 내 눈빛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하더구나. 순간 꺽쇠는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님은 책을 책장에 다시 꽂으며 말을 계속 이었지요. 나는 의녀 출신이다. 그래서 약재에 대해서는 잘 아는 편이지. 너도 약재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 저는 아는 게 없사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까지 서재 정리를 끝내거라. 특히 저 구석에 있는 시집들까지 살펴보거라. 마님이 나가고 꺽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님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지요. 의녀 출신이라니 어쩌면 그녀도 자신처럼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꺽쇠는 마님이 언급한 시집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무더기의 시집이 있었는데 마님의 필체로 보였지요. 며칠 후 서재 정리를 마친 꺽쇠는 마님의 지시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한양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꺽쇠는 마님이 적어준 목록을 보며 물건을 하나씩 고르고 있었습니다. 붓과 먹 그리고 약재 상자라 마님의 취향을 알겠군. 그런데 그때 누군가 꺽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주막집 딸 국화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꺽쇠 오라버니, 정말 오라버니 맞지요? 한양에서 다 만나다니 반가워요. 아니 국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반갑구나. 헌데 어쩐 일로 한양에 왔느냐? 국화는 활짝 웃으며 꺽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꺽쇠의 팔을 잡으며 말했지요. 아버지 약재를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오라버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갑자기 떠나시길래 걱정했어요. 꺽쇠와 국화는 함께 약재상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꺽쇠는 국화의 순수한 미소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지요. 지금은 김부사 댁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다. 운 좋게 좋은 주인을 만났지.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라버니처럼 글 읽을 줄 아는 분이 머슴 일을 하시다니 이해가 안 돼요. 꺽쇠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국화는 자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글이라니, 내가 언제 글을 읽었더냐? 그날 밤 주막 처마 아래서 책을 읽고 계셨잖아요. 제가 우연히 보았어요. 꺽쇠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몰래 가지고 다니던 책을 꺼내 읽었던 것이 들켰던 모양이었지요. 그는 국화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님 이씨가 몸종과 함께 장에 나왔다가 우연히 꺽쇠와 국화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마님은 꺽쇠가 국화를 보며 활짝 웃는 모습에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 이 씨는 창가에 홀로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반쯤 쓰인 시가 놓여 있었지요. 달 밝은 밤 그림자 둘이 춤추는데 내 마음은 어찌 이리도 흔들리는가. 마님은 붓을 들어 시의 마지막 구절을 적었습니다. 낯선 이의 미소의 봄바람처럼 설레는 내 마음. 이것이 죄인가 운명인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시를 접었지요. 며칠 후 머슴 꺽쇠는 부장나리의 부름을 받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자 부장이 서한 앞에 앉아 있었지요. 부사는 들어오는 꺽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새로 들어온 머슴 꺽쇠냐? 그러하옵니다, 나리. 내가 성실하고 영리하다 들었다. 오늘은 특별히 심부름 하나 해보거라. 꺽쇠는 의아했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봉인된 서찰 하나를 꺼내 꺽쇠에게 건넸지요. 이 서찰을 남대문 청원당 약방 최영감에게 전해주거라.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내 날이 그리하겠습니다. 꺽쇠는 서찰을 품에 안전하게 넣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남대문에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순찰 나온 관원들이 행인들을 검문하고 있었지요. 꺽쇠는 서찰이 발각될까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밤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가는 중이냐? 꺽쇠는 급한 대로 순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김 부사께서 위독하시어 그래서 약재상으로 달려가는 중이여 한시가 급하오. 그러느냐? 어서 가보거라. 부사께서 위독하다는 말에 관원들은 꺽쇠를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꺽쇠는 청원당 약방에 도착해 서찰을 전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꺽쇠는 서찰을 무사히 전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앞으로도 종종 내게 심부름을 시킬 테니 그리할라. 내 날이 알겠사옵니다. 꺽쇠는 이제 집안 내에서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자빌보다는 부장과 마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주로 하게 되었지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한 어느 날 꺽쇠는 작은 정원 속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정원으로 걸어왔지요. 부장의 조카딸 김소전은 꺽쇠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새로운 머슴이 자네지? 내 아가씨 소인 꺽쇠라 하옵니다. 꺽쇠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소전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꺽쇠를 유심히 살펴보았지요. 삼촌께서 자네를 무척 신임하신다던데 보통 머슴은 아닌 모양이구나? 김소전은 꺽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긋한 향내가 꺽쇠의 코 속으로 훅 들어왔지요. 내일은 내 방 창문 아래 꽃을 심어주겠니? 창밖으로 꽃을 보고 싶구나? 내 아가씨 소인이 심어드리겠습니다. 김소전은 미소를 지으며 부채로 꺽쇠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꺽쇠는 당혹스러웠지요. 김소저가 떠난 후 꺽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머슴에게 보이는 관심이 무척 부담스러웠지요. 일을 마친 꺽쇠는 마님의 지시로 다시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꺽쇠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마님의 시집을 발견했지요. 호기심에 시집을 펼친 꺽쇠는 마님의 섬세한 필체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들은 깊은 고독과 갈망을 담고 있었지요. 봄바람에 꽃잎 지고 그리움만 남아 창가에 홀로 앉아 달빛에 시를 읊네. 누구를 위한 시인가 나조차 알 수가 없네. 꺽쇠는 마님의 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감성과 고독한 내면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며 마님이 들어왔습니다. 꺽쇠는 황급히 시집을 제자리에 놓았지만 마님은 이미 그가 시집을 보았음을 알아챘지요. 내 시가 마음에 들었느냐? 송구합니다, 마님. 제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괜찮다. 시는 읽히기 위해 쓰여지는 것이니?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시집을 꺼내 꺽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꺽쇠는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언젠가 그대의 생각도 들려주거라. 나는 그대가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허나 무슨 사연이 있어 글재주를 감추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테니. 꺽쇠는 마님의 넓은 아량의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마님에게 흔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날 늦은 밤 꺽쇠는 마님의 시집을 몰래 가지러 서재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지요. 그런데 그때 안채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천한 계집, 내 체면을 생각해 보았느냐? 오늘 잔치에서 그런 말을 다 하다니. 마님의 처소에서 부장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꺽쇠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부장이 술에 취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진정하시지요. 나는 그저 약재에 대한 제 견해를 말했을 뿐입니다. 감히 이 양반들 앞에서 의녀 출신 주제에 무슨 견해를 말한단 말이냐? 꺽쇠는 방문 틈새로 방 안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사는 술에 취해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고 마님은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지요. 그는 위협적으로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잊었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쯤 어디서 약재나 팔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은혜 잊은 적 없습니다만 나리께서도 제 약술 덕에 병을 고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에 부사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을 높이 들어올렸지요. 꺽쇠는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님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지요.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날이 급한 일 때문에 찾아뵈었습니다. 부사와 마님 모두 놀란 표정으로 꺽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꺽쇠는 재빨리 들고 있던 술병을 부사 옷에 술을 엎질렀지요. 이런 소인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날이. 부사의 분노가 마님에게서 꺽쇠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감히 내 옷에 술을 엎지르다니. 부사는 손에 들고 있던 검으로 꺽쇠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꺽쇠는 얼른 몸을 피했지만 부사의 검은 꺽쇠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 바람에 꺽쇠의 등은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내일 아침 멍석을 마를 것이다. 괘씸한 놈. 날이 그저 실수였을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입 다물라. 내가 감히 이 자를 두둔하다니. 너희들 무슨 사이야? 순간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꺽쇠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날이 그런 게 아니옵니다요. 내일 내 놈의 죄를 따질 것이다. 당장 물러가라. 행랑채로 돌아온 꺽쇠는 마님이 걱정되었습니다. 마님은 평소에도 부사의 행패를 견뎌온 듯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꺽쇠는 마님이 너무도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사가 취해 잠든 후 마님은 몰래 꺽쇠를 찾아 자신의 별채로 데려왔지요. 그곳은 안채와 떨어진 조용한 공간으로 마님이 약재를 보관하고 때로는 홀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꺽쇠의 등은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요. 앉아서 옷을 벗어보거라. 꺽쇠는 망설였지만 마님의 단호함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상의를 벗자 등에는 칼에 스친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이런 상처가 모두 나 때문이구나. 아닙니다, 마님. 제 실수로 인한 것입니다. 마님은 작은 나무 상자에서 약재들을 꺼내 손수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재를 찢고 섞어 물에 개었습니다. 이 약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통증을 줄여줄 것이다. 내가 의녀로 있을 때 자주 사용하던 처방이지. 마님은 조심스럽게 꺽쇠의 등에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꺽쇠는 마님의 손길에 숨이 멎는 듯 하였습니다. 마님께서는 정말 의녀셨습니까?
그렇다. 내 본래 이씨 가문의 서녀로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몰락하여 의녀가 되었지. 꺽쇠는 마님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기 때문이지요. 처음 부사께서 부상을 크게 입었을 때 내가 치료해드렸지. 그 인연으로 나를 첩으로 들였다가 후에 정실의 자리에 올려주셨단다. 하지만 마님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차 있었지요. 그런데 나의 신분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더구나. 특히 부사께서 술에 취하시면 늘 내 출신을 들먹이시지. 꺽쇠는 마님의 고백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도 용기를 내어 말했지요. 마님, 저도 사실은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마님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란 눈으로 꺽쇠를 바라보았지요. 그랬었군요. 어째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어찌 된 일이요? 집안이 몰락하여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만 남아 이렇게 떠돌게 되었지요. 마님은 이해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꺽쇠의 상처에 약재를 다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싸 주었지요. 그런데 그대는 어떤 가문이었소? 저희 가문은 3대에 걸쳐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명문이었습니다. 조부께서는 홍문관 교리를 지내셨고 아버지께서는 승정원 가주서를 지내셨지요. 갑자기 마님의 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꺽쇠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요. 그런 가문이 어찌 몰락하게 되었소? 꺽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아픈 기억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의 따뜻한 눈빛에 그는 용기 내 말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께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셨습니다.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 모함을 받으셨지요. 결국 유배를 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지가 떠나신 후 가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양반의 자존심만 남은 채 떠돌게 되었지요. 꺽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지요.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양반의 품격을 잃지 않았소. 사실 저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겐 꿈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마님은 창가로 걸어가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꿈은 버리지 마시오. 세상은 변하고 운명도 변하는 법이니? 꺽쇠는 마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었지요. 난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오. 부사께서 깨시기 전에. 네 마님, 오늘 밤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보자기를 꺼내 꺽쇠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가 즐겨 읽는 시집이오.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소. 꺽쇠는 두 손으로 시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스쳤고 순간 두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머슴 꺽쇠는 약속대로 김소저의 창문 아래 꽃을 심었지요. 그런데 김소저는 그를 더욱 자주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김소저는 꺽쇠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지요. 들어오시게 꺽쇠, 문은 닫으시게. 꺽쇠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소저의 방은 화려한 비단 장식과 값비싼 소품들로 가득했지요. 김소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심어준 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구려. 과찬이십니다, 아가씨. 소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소저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꺽쇠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진하게 풍겼지요. 꺽쇠, 그대는 보통 머슴이 아니지요? 그 말투와 행동 모두가 범상치 않소? 소인은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아가씨. 김소저는 웃음을 지으며 작은 찻상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차와 함께 술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함께 차 한잔 하시지요? 아니면 술이 좋겠소?
꺽쇠는 망설였지만 김소저의 강한 권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김소저는 그에게 술을 따라 주었지요. 내가 아버지께 말하면 그대를 우리 집 가솔로 들일 수 있어. 더 이상 머슴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가씨, 그런 은혜는 과분합니다. 김소저는 꺽쇠의 말을 끊고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내 마음이 느껴지요? 그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가슴은 이렇게 뛰었어. 꺽쇠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아가씨 소희는 그저 머슴일 뿐이요. 그리고 저는 이미 가슴에 품은 사람이 있어. 그 말에 김소저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꺽쇠의 손을 놓고 물러섰지요. 가슴에 품은 사람이라 혹시 마님을 말하는 것이요? 순간 꺽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걱정 말게 내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야. 아가씨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소희는 그저 그만 나가보시게. 내 자존심이 더 상하기 전에. 꺽쇠는 공손히 인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분명해졌지요. 그는 마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꺽쇠는 마님이 있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마님은 이미 그곳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모습은 달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꺽쇠, 어쩐 일이요? 마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님은 꺽쇠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당신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님은 순간 놀란 듯 하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대 정말 그런 마음이요? 네, 마님. 처음 뵙던 순간부터 제 마음은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꺽쇠는 그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손이 처음 진심으로 맞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요. 하지만 내 마음도 그대와 같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지요. 아니 그런데 여종 분이가 담장 뒤에서 꺽쇠와 마님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엿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을 알아버린 분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지요. 드디어 마님을 무너뜨릴 기회가 왔구나. 분이는 어둠 속에서 빠르게 부사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원한이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15살 때 의녀였던 마님에게 아버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던 아픔이 그녀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었지요. 부사는 늦은 시간임에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날이 급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마님과 꺽쇠가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분이를 안으로 들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분이는 자신이 들은 모든 대화를 부사에게 전했습니다. 그 천한 종놈이 감히 내 아내를 탐하다니. 꺽쇠는 양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부사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부하를 불러 꺽쇠를 체포하라 명령했지요. 꺽쇠는 마님과의 대화 후 행랑채로 돌아와 간단한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행랑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꺽쇠를 체포하라. 부사나리의 명령이다. 꺽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함을 되찾고 상황을 파악했지요. 누군가 그들의 계획을 밀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체포하시는 것입니까? 내 놈이 마님을 유혹하여 함께 도망치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옷이라도 갈아입겠습니다.
포졸들이 잠시 기다리는 사이 꺽쇠는 시집을 행랑채 소년에게 몰래 건넸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을 마님이라 하니 행랑채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꺽쇠는 포졸들에게 끌려와 부사 앞에 섰습니다. 부사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지요. 이 천한 종놈이 감히 주인의 아내를 탐했다는 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나리. 오해이십니다. 내 놈이 내 부인과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있다. 꺽쇠는 순간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직접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지요. 제가 마님께 글을 배우고 싶다고 청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에 어긋난 불경한 행동이었음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글을 배우다니. 천한 종놈이 무슨 글을 배운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어릴 적 양반집 하인으로 있을 때 글자를 조금 배웠고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에 그만 잘못을 하였습니다. 부사는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꺽쇠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때 마님이 급히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이 종놈과 정을 통했다는 게 사실이냐? 마님은 꺽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꺽쇠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저 글을 가르쳐 달라 하여 몇 글자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부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꺽쇠를 창고에 가두어라. 내일 다시 그를 조사할 것이다. 꺽쇠는 부하들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꺽쇠가 갇히고 마님 이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소년이 전해준 시집을 펼쳐 보습니다. 그 안에는 꺽쇠가 남긴 쪽지가 있었지요. 쪽지에는 부사의 비리 증거와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부사의 비리라니 꺽쇠는 벌써 이런 것까지 준비했던 것이오. 마님은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내 여종 분이의 차에 몇 방울 떨어뜨렸지요. 그것은 의녀 시절 배운 수면제였습니다. 분이야, 들어와서 차 한잔 하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하지만 왜 갑자기 제게? 내가 부사께 충성을 다한 보답이란다. 여종 분이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마님의 명인이 어쩔 수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졌지요. 분이가 잠이 들자 마님은 조용히 부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부사는 아직 깨어 있었고 술에 취한 듯 하였지요. 내가 감히 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 꺽쇠에 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 천한 종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나설 일이 있느냐? 역시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로구나. 마님은 담담하게 꺽쇠가 남긴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부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지요. 당신의 비리 장부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분에게 맡겼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풀려나지 않으면 상부에 전달될 것이오. 아니,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하느냐? 협박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지요. 부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리고 나리께서 3년 전 중병으로 고통받으실 때 제가 비방한 약재에 대해서도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부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약재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법으로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제발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꺽쇠를 풀어주고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게 해주시오. 부사는 환한 얼굴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종놈이 그렇게 좋더냐? 그는 제게 진정한 마음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긴 침묵 끝에 부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했지요. 좋다, 그자를 풀어주마. 하지만 너희는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시는 한양과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영감. 마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녀는 꺽쇠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안도감으로 가득 찼지요. 꺽쇠는 마님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 잘 되셨는지요? 당신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잘해둔 덕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꺽쇠는 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서둘러야 해요. 날이 밝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지요. 석방된 머슴 꺽쇠와 마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지요. 비록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둘만의 혼례를 올렸지요. 이제야 비로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정 우리 둘만의 세상이 되었구려. 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당신을 만난 것도 부사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소. 이제 우린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부턴 당신을 부인이라 부르겠소. 부인, 사랑하고 사랑하오. 꺽쇠는 마님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부의 연을 맺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마님이 꺽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서 과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서책을 좀 챙겨왔습니다. 이제 서방님은 아무 생각 마시고 과거 시험에 전념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고는 싶소. 하지만 생계를 위해선 우선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그것은 걱정 마셔요. 제가 가져온 재물도 좀 있고 그 돈이 떨어지면 다시 의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는 맘 편히 공부하시면 돼요. 꺽쇠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소. 내 반드시 급제하여 부인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소. 그날 이후 꺽쇠는 방 안에 틀어박혀 과거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제 부인이 된 이씨 마님은 그런 꺽쇠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지요. 그리고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꺽쇠는 당당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지요. 꺽쇠의 머리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화가 씌워졌습니다. 여보, 드디어 내가 해냈소. 이 모든 게 다 부인 덕분이요. 장원급제한 꺽쇠 김선재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날들의 가슴 아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지요. 아니, 저 꺽쇠가 장원급제하여 어사화를 쓰다니? 내가 잡았어야 했어. 마님하고 야반도주 하더니 이제는 어엿한 고관이 되지 않았는가. 아이고, 억울해서 이를 어쩌노. 꺽쇠가 양반의 후손이었다니. 김소전은 꺽쇠를 잡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꺽쇠를 데리고 야반도주한 마님이 죽도록 미웠지요. 내 눈이 틀리진 않았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흙 속에 진주가 맞았어. 비록 짐꾼들 속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 허나 이젠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으로 가버렸구나. 기녀 홍녀는 꺽쇠의 성공을 보며 인연을 맺지 못한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주막집 딸 국화도 꺽쇠의 장원급제를 보았습니다. 역시 오라버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라 생각했었지. 허나 오라버니는 나를 여인으로 보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워. 오라버니 언제 어디서든 행복하세요. 흑흑. 주막집 딸 국화는 꺽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니, 저자의 조부가 홍문관 교리를 지낸 김홍재 대감이라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구나. 내가 20년 전 과거 시험에서 낙방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때 김 대감께서는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학문을 가르쳐 주셨지. 그 덕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저자가 그 가문의 손자였다니 내가 어찌 그런 은인의 손자를 이렇게 대했단 말인가. 스승님께서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나는 그 가르침을 저버렸구나. 이 모든 게 자업자득 이로다. 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 흘렀지요.
장원급제한 꺽쇠 김선재는 말 타고 부인이 있는 초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달려가 부인을 벌학 안았지요. 여보 부인, 당신 덕에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소.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소. 그게 어디 제 덕이겠습니까? 서방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죠. 수많은 난관을 거쳐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지요. 옛말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에서 각자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이지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부사와 마님의 경우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농조연우는 새장 속의 새가 구름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의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지요. 마님이 꺽쇠와 야반 도주한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박과 억압이 아닌 존중과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